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붙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수출국은 비상이고 미국 자동차 노조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도 부품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 회사 주식값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서 전원 100% 피해를 보는 그룹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비자입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지적이 또 등장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폭격이 일반 메시징 앱에서 공유된 것이 법 위반이고 안보 위협이라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마녀 사냥입니다. 민주당은 관련자 해임을 요구하고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지만 마녀 사냥을 말함으로써 이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정치 전쟁임이 확인됐습니다. 노벨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무능하고 사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국방장관, 국가안보와 정보 최고위직 인물들이 안전한 방법을 두고 불안정한 일반 메시징 앱을 사용했는지도 전해드립니다. 항소법원이 외국인 적대법에 따른 추방을 임시로 중지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여기저기서 영주권자와 비자 있는 유학생들을 체포합니다. 엘라바마 대학과 터프트 대학 박사과정 유학생들이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자 있는 유학생들의 체포에 학교 당국도 어쩌지 못하고 현장 목격자들은 체포라기보다 거의 납치였다고 말합니다. 비디오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오늘의 미국 시청자 한 분은 팔레스타인 시위대에는 백인 학생도 많은데 백인 학생은 체포 대상이 아니라고 댓글창에 써주셨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추적할 수 없는 총, 고스트건을 만드는 부품에 대한 제한을 지지했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총기 관련 판결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10,000명을 추가로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공영방송국 NPR과 PBS를 해체하기 위한 청문회가 공화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놓은 기금도 무시하고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오늘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 라이브 방송 거의 안 들으시는데 그냥 오늘 한번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딸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잠깐 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혼자 되는 일이 없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보통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오늘 이 방송 사고나 마찬가지죠. 정규 방송으로 치면 9시에 해야지 되는 방송이 9시 20분이 넘어서 시작됐습니다. 그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별일 없으신가요? 급하면 더디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뭔가 다행이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써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하이. 나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연락하는데도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전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저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데 온 마을이 다 도움을 줬어라든가 이런 책 제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이 안 돼서 너무 당황했는데 저스틴 권이라는 선생님 모든 것들을 다 평이하게 안정되게 한 뒤에 제가 이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뭐만 잘못되면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원격으로 저희는 지금 팀뷰어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원격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별로 생색내지 않고 이 세상에는 생색내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별거 아닌 듯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이 여기까지 오기에도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고 뒤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미국 제가 방송국 다닐 때 스태프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저와 함께 일하는 저를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셨다면 왜 그분들의 이름을 방송에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제가 30년 넘게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이렇게 저스틴 권 선생님입니다. 아마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도 유튜브 뭘 하셨고 지금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도 매주 금요일에 아침마당인가요? 출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마음이 제가 너무 감동해서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뉴스를 왜 봅니까? 다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고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일상이 중요하니까 방송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뭔가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자동차 사진을 지금 하나 올렸습니다. 이 자동차 사진은 저기 보니까 도요다네요. 도요다도 한국의 현대도 뭐 며칠 전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이 백악관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 붙인다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입니다. 원래 2일이 다음 달 화요일인가요가 상호 관세를 붙이는 날이고 그리고 3일 그 하루 뒤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붙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매체나 그 미주 한인 방송들이 잘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하진 않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도요. 2025년도 메이드 인 2025년도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부품은 20%가 해외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오는 부품에도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 포드 자동차라든가 미국 자동차 회사 주식값도 내려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인다. 2.5%부터 시작해서 25%까지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관세 붙인다 할 때 막 대단하게 할 것 같다가 또 뒤로 물러설 것 같다가 아직도 조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건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산업이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따라서 뭐 관세, 무관세인데 지금 이거 다 없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만 부품은 관세가 안 붙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행정처리라든가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리고 변동사항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 이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멕시코에서 부품이 얼만큼 오고 얼만큼 되고 인증된 부품인가 아닌가 관세 면세를 신청을 해야지 되고 그럼 담당자들은 또 따로 일이 생긴 거죠. 굉장히 규제기관도 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한 공급망 같은 걸 다 조사를 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 미국 자동차 노조. 30년 동안의 자유무역의 재앙이 종말됐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일자리, 자동차 노조에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조는 좋지만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도 있지만 왜 안 만듭니까? 결국은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싸니까. 포드요? 오늘 아침 제가 이 기술적인 문제 고치기 전에 보니까 한 3% 정도 주식값 내려갔고요. 그리고 집, 뭐 클라이슬러 소유주인 스텔란티스는 4%, 테슬라와 리비안은 상승했습니다. 100% 리비안. 전기 픽업 자동차 같은 거 만드는 데죠. 아직 뭐 수익은 내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만드니까 여기는 조금 주식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소비자만 아무튼 제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어쨌든 이 관세라는 게 소비자가 전부 내는 거니까 싸게는 자동차 한 대당 몇천 달러에서 지금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12,000달러까지도 자동차 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난해에 800만 대 정도 자동차와 트럭을 라이트 트럭 같은 것을 수입을 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두 번째, 일본 자동차 많잖아요. 세 번째가 한국,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부품도 관세를 붙이니까 이것도 부품도 멕시코가 그러니까 제일 힘듭니다. 부품도 멕시코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지금 이제 도표를 하나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가 하는 자동차의 도표입니다. 즉 리비안 같은 경우가 100%, 테슬라도 100%죠. 그 다음에 포드가 많이 만들고 혼다도 꽤 많이 만들어요. 미국에서 64%를 생산하고 스텔란티스 자동차 57%,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죠. 닛산, GM, 도요타, BMW, 머세디스 43%만 미국에서 만듭니다. 여기에 현대기아가 나오네요. 33%만 미국에서 나오죠. 아무리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와서 대통령과 루즈벨트 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는 관세가 안 붙어. 미국에서 만드는 현대만 관세를 안 붙는데 미국에서 33%밖에 안 만들잖아요. 그럼 점차 늘리겠죠. 한국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 사이에도 한국의 현대기아가 한국에 투자하느냐 미국에 투자하느냐. 예전에 바이든 때는 미국에 투자하면 어떤 보조금 같은 것을 줬으니까 그 회사의 수익이 되면 결국은 한국 돈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보조금 같은 건 주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에 투자만 하라고 하면 한국의 회사들도 미국에 투자만 해야지 되고 어떤 보조금 같은 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이 중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복스웨건 21%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마스다 19%, 볼보가 독일 자동차가 이렇게 보면은 BMW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그렇게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멕시코라든가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닛산 센트라 자동차 얼마나 많이 타고 계세요? 포쉐, 911 스포츠카도 그렇고,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같은 차 다 이제 엄청나게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제럴드 포드래요. 네, 제너럴 모터스, 포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2,000달러까지. 그러면은 AP통신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이게 자동차, 아유, 난 다행이네. 난 얼마 전에 자동차를 샀어? 리스했네? 그래도 적어도 3년은 괜찮아.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 연쇄 작용을 해서 인플레이션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를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구입을 하신다면은요, 한 6,000달러 정도 비싸게 사셔야지 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도 결국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관세 부담 없어. 하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부품, 자동차 한번 만들 때 7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부품이. 적어도 3,000달러 정도 더 내셔야지 될 것을 각오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엄청 비난하죠.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캐나다가 미국의 이 무역에 대해서 의존도가 훨씬 높으니까 유럽위원회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우리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하나를 더 얘기를 했네요.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단합을 해서 말이야 우리 미국의 나쁜 일을 하면은 알지? 하고 이제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을 이제 빼고 다른 부분으로 가면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3개월 전이면 바이든 대통령 시절입니다. 미국과 다 동맹국이었어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멕시코, 캐나다 이런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국가들이 이전 전면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역 전쟁을 하는 거죠. 물론 새로운 행정부는 땅 전쟁도 선포를 했습니다만 무역 전쟁이 현대에서는 가장 이제 무서운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미 감정이 너무나 늘어난다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온타리오의 그 총리하고 새로운
총리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데 이건 이제 며칠 만에 일주일 있으면 영향이 나타날 그럴 일들입니다. 이것과 함께요.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같이 묶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까지를 이번 섹션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 4월 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 그 전에 해방의 날이라고 했죠. 4월 2일을 4월 2일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거 매겨지고 나면은 세계 경제가 뒤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슈퍼볼이다. 관세의 슈퍼볼이 4월 2일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백악관이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그 뜻이 불분명합니다. 야후 파이낸스 얘기 좀 보여드릴까요? 네, 불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왜 불분명하다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에게 면제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를 두진 않겠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디언은 관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4년 너무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 아시죠, 여러분? 돈도 안 쓰고 기업도 투자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뽑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베론지의 경제지 크리스토퍼 탕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더 나빠질 상황에 대비하라. 상호 관세는 물론 미국 제조업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동차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잖아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 관세 붙이고 뭐 10% 관세 붙이고 하면은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철강 알루미늄 회사라고 또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 제조업 살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당연한 손해고 또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한 혼란과 불안이라는 거죠.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이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하고 키워지는 분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수십 년 동안 그 무역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깨고 다시 처음부터 가면서 적을 만들고 민족주의 만들고 감정적인 전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좋으면 된다 하는데 이게 너무 극적으로 가면은 미국만 좋게 누가 내버려 둔다고? 우리끼리 다 단합해서 미국을 물리쳐버려야 지금 약간 세계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는 본질적으로 모든 관세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해방의 날은 미국의 경영인들조차도 투자자들도 기꺼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해방이다. 적어도 긍정적인 면 하나를 지적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2일이 되면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노선이 좀 확실하게 알긴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금 대안을 찾아서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질서가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으니까 이걸 다 깨버리겠어 라고 얘기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니네가 달러로 돈을 벌었잖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ABC 뉴스는 관세는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0%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는요. 지금 상호 관세도 그렇고 또 이 제조업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그렇고 시행되진 않았잖아요. 이 시행되기 전에 미국의 지금 경제 자체는 좀 견고한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서 부자에 대한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알람 설정이 해놨는데 알려주질 않네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제가 또 이것도 저스틴 권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한 섹션을 끝냈고요. 한 섹션은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뉴스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시그널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유학생들과도 너무나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막 학생들이 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는 오늘의 미국 시청자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썬박 선생님의 댓글도 좀 읽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항소법원이 미국의 이제 이민 이런 것에 대해서 18세기 1789년의 법인 외국인 적대법을 그것을 적용을 해서 추방시키는 것을 일단 금지해라 했는데도 이제 계속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는 여전히 아니 왜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이런 추방은 사법적인 것으로 리뷰를 할 이슈가 아니야. 국가안보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판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 중도 아니고 국가안보? 국가안보 아닌데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아? 그리고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그 갱단들을 엘살바도르로 보냈는데 갱단이 전부 갱단이 맞아? 아무리 갱단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뭐 감옥에 있는데 무슨 위협이야? 그리고 갱단도 추방할 때는 추방 절차를 밟아야지.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나아가서 행정부는 이걸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계속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퍼지느냐. 우리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것들이 온다니까요. 불법 체류자로 시작돼서 합법 체류자로 온다니까요. 합법 체류자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시민권자까지 갈지 who knows.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이런 과정으로 밟아가는데 지금요 터프트 대학의 터키 국적의 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박사과정인 것 같아요.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격리돼 있다.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루메이사 오즈투르크라는 박사과정인데 이 학생이 왜 체포됐냐면 기본적으로는 학교 신문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해서 대학교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쓴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국토안보부 비자가 있었는데 하마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그 증거를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요, 풀브라이트 장학생이에요. 터키 시민인데 여러분 한번 비디오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뭐 한 1분 몇십 초 되니까 그대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비디오가 틀어지면 좋은데, 네. 걸어오고 있죠. 저쪽에서부터 걸어와서 아직은 그 학생 안 보이네요. 왼편에서 보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저 학생이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네요.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굴은 왜 가리고 있어? 뭐 이런 소리도 들렸다고 해요. 이 과정을 쫙 보시면 이거 아주 밝은 대낮이죠. 히잡을 쓴 이 무슬림 박사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하면서 뭔가 협조를 하려고 해요. 여자 학생이죠. 본인의 아파트 근처랍니다. 이건 이제 누군가가 이쪽에서 위에서 찍은 것 같죠? 아니면 감시 카메라인지도 모르겠고요. 누군가가 이제 이런 장면이 찍혔으니까 처음엔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 6사람 정도 됩니까? 여자들까지 합쳐서 수갑을 채웁니다. 결국은. 수갑을 채우고 백팩은 땅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수갑 찬 손 보이죠? 하얀색 옷 입은 박사과정의 학생. 자동차도 여러 대로 왔군요. 보니까 이쪽에 SUV 있고 저쪽에 있는 SUV 쪽 승용차인가요? 걸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차가 또 대기를 하고 있네요. 빨간색 차가 대기해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화면은 AP의 비디오고요. 자, AP의 비디오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 이렇게 대낮에 거의 이제 얼굴을 가렸잖아요. 가면 쓴 연방 요원들이 히잡을 쓴 젊은 무슬림, 이 박사 과정의 학생을 뭐 납치했다.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억압의 행위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아파트 근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체포돼서 구금됐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라마단 단식을 끝내고 나가던 그런 중이었다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그 시위가 아니라 이 그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뭐죠? 사람들의 시위하는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겠네요. 사진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석방해라. 왜 이렇게 뭐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어머,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사진이, 이건가요? 됐다. 네. 됐어. 저 혼잣말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엔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전부 어떤 연방정부에서 뭔가를 뭐 불편한 요구사항 같은 것을 내고 하니까 터프트 대학교 총장이 얘기하기를, 터프트 대학 좋은 대학교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대학은 다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연방 당국과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 것도 없고 전달받은 것도 없다. 다만 대학교는 이 학생이 비자를 갖고 있었대요. 학생 비자였겠죠. 그 비자가 끝났다고 나중에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케이스도 아마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와서 뭐 뭔가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판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을 그거는 이제 정윤서 학생의 케이스에도 통하잖아요. 주 밖으로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를 일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본인에게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아파트먼트 앞에 와서 막 복면을 쓴 채 수갑을 채우고 휴대폰 뺏고 데려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오스터크, 이 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이 사람도 루이지아나로 이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하메드 칼릴이라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교 측과 학생 시위대 측의 여러 가지를 뭐 대변인을 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던 바로 그 석사과정 학생과 같은 쪽으로 감옥에 이송이 된 거잖아요. 이 일이 또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 박사과정 학생도 한 명도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이니까 오늘 수요일 맞죠? 화요일 아침에 체포가 됐는데 정당성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또 뭐지?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이민 당국이 박사과정이라고 하잖아요. University of Alabama의 박사과정. 이 사진 캡처는 지금 크림슨 화이트라는 요즘 제가 학교 신문, 대학 신문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거기서 캡처를 한 건데 이 학생은 앞에 그렇게 체포된 학생은 터키계잖아요. 이란계입니다. 국적이 이란이에요. 기계공학이 전공이라고 하는데 박사과정 학생을 구금했다고 하고 해서 학교에는 공화당 협회도 있고 민주당 협회도 있습니다. 이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의 민주당 그룹이 성명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 관세국이 정말 어떤 국제사회에서 그 심장을 아주 차갑게 만든다. 정말 단검으로 찌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썬박이라는 선생님께서 써주신 건데 이분이 써주신 건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네,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작으니까 이렇다고 보여만 드리고 읽어드리겠는데 썬박 6064 선생님이 제 딸은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일 때 USC와 컬럼비아 두 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서 어떤 분위기에서 한인 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체포하려고 다니고 있는 정윤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영어학과 3학년
이 학생이 처해 있을지 짐작해 봅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등 시위로 유명한 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은 대표적으로 동부에서 컬럼비아, 서부에선 UC 버클리죠. 미국에서 반 트럼프 교수들이 가장 많다는 UC 버클리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학으로 유명하죠. USC는 원래 그런 시위와는 거리가 먼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USC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동, 아랍계 학생들이 많아지고 제 딸이 USC 학부에 다녔을 때 요르단 국왕 딸이 대학 동기였는데 캠퍼스 주변에 중동, 유럽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지난해 제 딸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목격했는데 학생 대부분이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이 많았다고 하며 친이스라엘계로 보이면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친구 사귈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친이스라엘 대 친팔레스타인 어느 쪽에도 있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 친이스라엘로 보일 수 있어서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시위에 참여 안 하더라도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는 친구들 주변에 잠깐이라도 있어서 바라봐줘야 하는 분위기. 지난해 5월 컬럼비아 대학원 학생증 받으러 함께 딸이랑 컬럼비아 캠퍼스에 방문했었는데 캠퍼스 주변에 경찰들이 많았고 분위기가 살벌하고 안 좋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잡혀가지 않을까 긴박하게 캠퍼스를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윤서 학생이 참여했던 시위는 미국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위며 만약 윤서 학생이 백인 학생이었다면 잡혀가지 않았을 겁니다. 친팔레스타인 코넬 유학생도 그 학생 이름 썼고요. 비자를 박탈시키려고 하는데 그는 영국 국적자인데 인종이 흑인이에요. 영국에서 온 백인 유학생, 영국 국적자인 친팔레스타인이 시위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체포를 안 했을 겁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했던 백인 미국 시민권자들도 많았지만 캐나다, 유럽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백인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백인 학생들은 왜 체포 안 하죠? 영주권, 시민권 소지 여부보단 인종이 만만해 보이면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는 듯합니다. 내년 봄에 졸업 예정인 윤서 학생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4.0 학점 만점에 3.99 자녀분이 거기 다니시니까 잘하네요. 이 GPA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윤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데모만 하는 날라리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은 학생을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해서 추방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에 그 댓글란에 고정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선박 선생님이 적어주신 글이고요. 이참에 그 고정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 특별히 이쪽이다 저쪽이다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를 반대한다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댓글로 고정을 시켜둡니다. 근데 댓글로 고정을 시켜뒀을 때 그분이 또 이걸 고치고 싶어 하세요. 고치시면 댓글 핀으로 고정됐던 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세상에 완벽이라고는 없으니까 댓글로 고정을 해놓으면 고치지 마세요. 저도 늘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 함께 드리면서 이번 섹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좀 전에 뭐 터키 학생 체포하고 뭐 정윤서 학생도 마찬가지 케이스지만 그런 일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북한에서나 가능하죠? 뭐 고수학 전문학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판 북한 보위부 아닙니까? 황화연 선생님도 미국과 북한이 다른 점이 뭔가요? 또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세뇌 같은 거 이상한 뭐 이런 피부색 인종 차별주의. 근데 분명한 건 지금까지는 영주권이 있고 비자가 있어도 체포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뭐 하마스를 도왔다고 하마스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던가 할 때. 근데 전부 유색인종이라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시그널 게이트. 오늘 제가 먼저 보수적인 신문의 일면, 그리고 진보적인 신문의 일면,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먼저 이제 보수적인 신문의 일면은 애리조나 리퍼블릭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애리조나 리퍼블릭, 애리조나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Secretary 헥세스 국방장관은 사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는 보수 신문입니다. 다 시그널 게이트에 관련해서 그런 거죠. 그럼 이번에는 뉴욕타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운데 보면은 역시 헥세스 얼굴이 나왔죠. 그제 첫날은 분명히 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의 포커스가 많이 뒀는데 어제 애틀란틱에서 자꾸만 이거 가짜를 애틀란틱의 기자가 조작했어 하니까 모든 그 시그널이라는 메시징 앱에서 예멘 후티 반군을 군사 공격할 때 18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공유했었던 내용을 시간별로 전부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국방장관이 뭐 여러 가지 시간, 뭐 F-18 뭐 전투기, 뭐 드론 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는 역시 이 뉴욕타임스도 이 헥세스 리크드 됐다. 이 유출된 이것에 중요한 거. 아무도 그 중요한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어.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 기자를 이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요 아래 있죠. 헥세스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마치 그의 보스처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내용은 오늘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했어. 이코노미스트인가요? 아니면 폴 크루그먼인가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뭐 두 사람이나 하나의 기관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백악관에서 퇴임하면서 말할락으로 가져가고 그 기밀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이미 끝났는데 해제다라고 생각만 하면 해제돼. 기술적으로는 국방장관이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써놓고 기밀이라 할지라도 기밀 해제됐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헥세스가 마치 그의 보스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뭐 노력을 하고 있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뭐 또 이 국방장관, 국무장관, 중앙정보국장, 국가정보국장, 중동특사, 백악관 비서실장, 백악관 부비서실장, CIA 국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멘 그 공격에 대해서 며칠 동안 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사임해라. 몇몇 사람은 이건 사임해야지 돼. 기밀을 유출했고 법 위반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공화당도 약간 비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될 거야. 상원 군사위원회의 케빈 크레이머, 노스다코타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실수 계속되면 야구가 뭐 3 스트라이크 아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내 희망과 기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이거 뭔가 필요해.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튠, 헥세스와 다른 트럼프의 고위 관리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은 국방장관이 장관이 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소령 출신인데 말이야 이런 얘기. 그리고 정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툴시 게볼드도 군인이긴 했지만 하와이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요. 군인 여군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정보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위 이런 걸 모르는 소령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고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을 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단순히 변화의 주도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그런 자리를 채우기가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그 경고요. 헥세스 장관은 아직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고 취임하고 나서 이 실패의 결과는 너무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요.
러시아는 후티 반군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한 그 후티 반군, 중국이요. 미국 휴대전화 네트워킹을 자유자재로 해킹합니다. 지금까지 뭐 벤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저널리스트들 것도 해킹을 하고. 백악관이 계속 시그널, 이거 아주 대참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국가 기밀이 아니었어. 이렇게 부정을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보안, 그리고 법 위반, 이 두 가지 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지금도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부정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국방장관이 그 전투기, 무장, 뭐 MQ-9 드론, 토마호크 미사일이 정확하게 어느 시간까지 막 다 써 있었잖아요.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발사될 것을 알렸고, 그러면 또 그 미스터 왈츠가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우리의 목표물이 걸프렌드의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이 봤고, 그 빌딩이 붕괴됐어. 미국이 리얼타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국방장관은 기밀이라는 것을 조롱을 했지만 전현직 국방부 관리들은 전부 이코노미스트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기밀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얘기한 것처럼 이론상으로 국방장관이 기밀 내가 해제했기 때문에 기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법에 그게 또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겐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걸 대통령이 나 기밀 해제할래 하고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것을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국방장관도 누구에겐가 말을 하고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기밀이 해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안보와 헌법의 문제, 합법인지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시그널이라는 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왓츠앱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건 맞습니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 관계자들도 써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군사작전, 뭐 전쟁 계획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던 전쟁 계획이라고 부르던 2월 달에 구글이 이미 엄청나게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이 시그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영국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널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적국이 이렇게 뭔가를 정보를 캐낼 때 여기에 이름,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시그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어디서 썼느냐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라는 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휴대폰에서 쓰면 너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이 18명 뭐 다 같이 있었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때 만약에 러시아에서 휴대폰으로 썼나? 안 썼나? 아니, 안 썼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국가정보국장이 휴대폰으로 이것을 했을까? 이런 문제, 그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해킹된 휴대폰 절대로 보호되지가 않고 휴대폰은 해킹이 너무나 뭐 간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어디를 폭격을 해. 이런 거는요, 특별한 방에서 하는 거죠. 아주 센시티브한 방에서. 그게 바로 뭐 SCIF라는. 왜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인가 한국 영화에도 그런 거 있는데요. 서울의 봄인가요? 서울의 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밖에서 기구를 다 뺐죠. 그리고 거기는 뭐 엄청나게 뭔가로 다 장치가 돼서 모든 것들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방. 전자도청 장치는 완전히 차단된 방.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정보국장이나 국방장관이나 CIA 국장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에 분노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랬어 봐. 우리가 그랬으면은 당장 뭐 군복을 벗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지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이었을 때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그런 비밀이라고 할까요? 미국 정찰 위성, 스파이 위성이 쓴 상세한 사진을 트윗을 하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트윗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안보 이런 것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느긋하다고 할까요?
허술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폴 크루그먼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오늘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시그널이라는 데서 한 게 무능한 거야? 이건 뭐 사악한 거야?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면 안 돼. 트럼프 측근들 그렇게 쓴 사람들 다 두 가지 다일 수가 있어. 두 가지 다야. 아주 결론을 딱 내려버렸습니다. 이 행정부가 외교부터 국내의 이슈까지 많은 경제까지 끼친 해외의 그 규모는 지금 놀라울 정도인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근데 이런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무능한 거야? 아니면 사악한 거야? 근데 이 케이스는 두 개 다라는 거죠.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안전한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빼고 이렇게 했을까? 메시지 앱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공유를 했을까? 폴 크루그만 씨는요, 가장 가능한 한 설명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뭐가 잘못됐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서 누군가 또 희생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공을 했을 땐 다 내가 잘했다 하고 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시그널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번에 설정을 했잖아요. 어떤 건 일주일, 뭐 어떤 건 뭐 4주일.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유럽에 대한 경멸감, 적대감 같은 거 나타낸 것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 우리가 뭐 유럽 도와주려고 후티 반군을 왜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부통령과 국방장관이 대화로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점에 굉장히 이번 이 재앙은 어리석음과 나쁜 의도, 사악한 것과 무능한 것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앞으로도 이 시그널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다고 가정을 해야지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책임을 회피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지적도 합니다. 아니 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SCIF도 있고 뭐도 있다는데 왜 그랬을까? 우선 사람이 많잖아요. 18명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고위 무슨 그런 공직자 같은 사람은 그런 방 같은 것도 설치를 해준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로 가야지 되는데 다 모여야 돼요. 한 방에 모이거나 아니면 그 국의 그 국가정보국에 거기 다 도청장치 차단된 거, 국방부에 이곳으로 다 모이려면은 너무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이 행정부의 특징이 이제까지 전 행정부는 너무 수십 년 동안 이런 거 저런 걸 못했어.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것을 너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앞에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부가 종종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행동의 결과를 충분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노동력을 줄인다고 CIA에 그렇게 다양성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직원들을 엄청나게 해고했고, 재능 있는 스파이 모집자 리크루트를 잘하는 이런 사람도 해고했고, 원자력 발전소를 감독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을 해고했다. 아차차차 하고 재고용을 하고, 행동을 우리가 빨리 해, 결과를 이렇게 빨리 줘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럼 그런 18명이 이렇게 하는 것에 애틀란틱의 기자인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편집장을 초대를 했는가? 아마 그걸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하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하는 쪽이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누군가가 3월 11일부터 예멘 후티 반군을 폭격하는 15일까지였는데 알았을 수도 있는데 하도 서두르고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아무도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처음에 그 스텝이 그렇게 한 거야 했는데, 이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월츠는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원래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애틀란틱의 편집장은 전에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거짓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애틀란틱이 워낙에 제프리 골드버그가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니까 저런 거, 이게 이제 마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 이 마이크 월츠하고 제프리 골드버그하고 한 곳에 있는 그 소규모예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뭐 몇십 명도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제프리 골드버그가 사회를 보고 같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사진 이런 것도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목표 자체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르죠 우리야, 위해서나 아니면 너무 번거롭고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대한 실수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아? 지금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2기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미국이다. 말하자면 관세에 있어서는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을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former 동맹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부 운영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네요. 저에게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악함, 무능함, 책임 회피, 일관성은 있네요. 최미자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지난주에 봤던 시빌 워 마지막 씬이 자꾸 떠오르는 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에게 자꾸만 부드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뭐 부드럽게 하려고 강조를 하는 게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내용이 어떤 분이 또 답까지 달아주세요.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런가요? 아닌데요. 저 부드럽게 하려고도 안 하고 뭐 강하게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딱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10,000명의 일자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또 이제 줄이겠다, 해고하겠다는 얘기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10,0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해고됐습니다. 인력의 4분의 1이 그럼 줄어든다는 거예요. 82,000명에서 62,000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과 똑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일을 할 거야 하는,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수많은 부서들을 없앨 것이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은 이 엄마들이 굉장히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깨끗한 물, 또 환경 독소 제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키우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삭감되는 부서가 식품의약국, 질병통제센터, CDC 같은 데 근무하는 한인들도 많으세요. 국립보건원도 이 보건복지부 산하잖아요. NIH. 여기서 크게 줄인다 하는 건데, 이 국립보건원을 보면은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많이 알게 됐지만, 전반적으로 무슨 전염병을 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민간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 같은 데서 새로운 의약품도 승인을 해야지 되고, 질병통제국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그 경로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질병, 전염병이 앞으로 유행할 것 같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뭔가 약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이 마지막 섹션이군요. 연방 그 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없앴나요? 됐네요. 이제 제가 좀 할 줄 알아지네요. 의회에 정부 효율 무슨 소위원회가 있어요. 하원에서. 그 위원장이 이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의원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번만 더 하면 중진 의원까지 가겠어요. 위원장인데, 공영방송은 다 해체돼야지 된다. 아니, 왜 제가 좋아하는 방송국만 해체합니까? PBS, 텔레비전, NPR. 이런 방송이 미국의 어느 방송보다 사실은 가장, 좀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드랍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드랍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심심하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신뢰도는 굉장히 높죠. 확 하고 많은 사람이 저걸 봐야 돼 하고 달려가지는 않지만, 얘기를 어떤 사람이 A가 1, B가 2, C가 3로 얘기했을 때 PBS나 NPR이
뭐 5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 진실은 5구나. 대체로 그렇게 믿죠. 아주 막 그냥 톡톡톡톡 조미료를 이쪽에서도 안 치고 이쪽에서도 안 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진보적이야 하면서 해체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2027년까지 자금을 이미 승인을 해놨어요. 물론 NPR 방송 같은 데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지 연방 기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되는데도 해체해야지 된다. 그럼 이거 계약 위반이잖아요. 다른 행정부 같으면 이런 거 시도도 못해요. 트럼프 행정부니까 계약 위반이거나 법 위반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선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도 보시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뭐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후에 세계의 미국의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를 하고 미국 사정도 알려주고 미국의 입장도 알려주고 하는 거 지금 뭐 거의 방송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안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행정부가 이 두 군데를 관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국을 완전히 뭐 해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란이라는 국가가 세계에서 어떻게 그 평가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그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많은 나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란 국민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계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려주는 건데 그런 것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소속이게 그 박재우 기자가 며칠 전에 그 가디언과 인터뷰한 걸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미국에 이미 망명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돌아가면 왜 망명 신청을 했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보도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에 처한 거죠. 뭐 미얀마,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뭐 정권에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에서 일했는데 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가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재우 기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임신 28주인데 어차피 취업비자로 일하고 계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에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출산은 임박하고 지난해 또 집까지 사셨다네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느 날 미국이라는 큰 함대가 작은 통통배가 아닌데 사람도 막 너무 많이 탔어요. 3억 몇천만 명이 탔어요. 이걸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꾸려고 하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가난한 국가들 백신 지원하는 그런 뭐 GAVI라는 GAVI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 5,300개 이상 가운데서 900개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아직도 결핵에 걸려서 숨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약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미국에서 주지 않으면 숨지는 사람 많아요. 내전 겪는 곳, 자연재해 겪는 그런 나라들, 식량 지원 보조금도 끊겨서 지금 이 개비의 최고 경영자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5년 동안 1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신선하네요.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최근에 무슨 총에 대해서 판결 내린 것과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바이든 행정부가요. 고스트 총이라고 하죠. 어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부품 사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 이런 부품에 대해서도 다 뭔가를 규제하는 것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연방대법원이 그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대2였어요. 여기서 그럼 두 사람이 누가 판결 안 내렸을까요? 보수가 6, 진보가 3인데 보수조차도 다 이거 변하는 거예요. 지금 연방대법원도. 두 사람은 사무엘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이 두 사람이 가장 보수적이기도 하고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트럼프의 지지자이고 그리고 가장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서 엄청난 뭐 수백만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연방 대법관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고스트 총, 뭐 왜냐하면 그게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품 같은 거에도 부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라이센스 있어야지 되고요. 그 부품에도 번호가 있어야지 되고 또 그걸 사는 사람도 신원 조회를 받아야지 된다. 연방 대법원이 1968년의 법에 따라서 총기와 마찬가지로 총기 그런 그 총기 키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에 판결 무슨 뭐 공공장소에서도 뭐 총을 소지할 수 있다던가 뭐 등등 이것도 뭐 장전 한 채 그런 뭐 여러 가지 판결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게요. 고스트건이 범죄에 많이 쓰여지겠죠. 당연히 상상하시는 대로 2021년도에 범죄 현장에서 19,000개 이상의 고스트건이 고스트 그 안 보인다 하는 그 고스트예요. 회수됐어요. 2017년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보다 1000%가 증가했었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딱 이런 규제를 했거든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그 감소했다는 게 존스 홉킨스 총기 폭력에 관한 센터의 데니얼 웹스터 씨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이 세상에 완벽이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아는 나이가 됐지만 알면서도 내일은 더 오늘보다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내일은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남들은 쉽게 다 한다고 해서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다는 것.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 제니퍼 조 선생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하게 살 것을 여기서 하이파이브로 다짐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편집본은 또 다시 올려놓습니다. 라이브는 유튜브 메뉴에서 라이브를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편집본은 제가 뭐 편집이라고 해야 대기하는 시간 이런 거 뭐 컷해하는 거지 별로는 없어요. 자료를 조금 더 넣고 편집본은 동영상이라는 메뉴에서 클릭하셔야 되고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바이.